안녕하세요. 저는 귀한 자식이 셋이나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제 몸으로 낳았지만 둘째 아들은 제 마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어미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째는 저희 딸과 저희의 인생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한꺼번에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를 만난 건 아마 운명이었지 싶어요. 저희 집은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이사했으면 했지 한 번도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를 사귀었더라고요. 친하게 지낸다며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산다는데 저는 웬만한 집의 아이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빡빡 머리를 깎은 8살 아이는 저를 보며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이더라고요. 환한 미소를 짓는 아이가 얼마나 예쁘던지 물끄러미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정말 웃는 미소가 예쁜 아이였거든요. 친구 집에 처음 놀러 왔다면서 어린애가 얼마나 얌전하고 의젓하던지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 아이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고 물어보니 저희 집 옆집에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 집에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최근에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그 할머니 아들이 이혼하고 손자를 맡아 기르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녀석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알토란 같은 녀석을 두고 이혼을 했는지 저라면 수십 번 눈에 밟힐 것 같았어요. 그만큼 그 녀석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 안다지만 참 아이가 가여워 보였어요. 아들과 친구가 된 녀석은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가곤 했습니다. 아이는 잘하는데 손이나 바짓단이 달아 뜯어져 있거나 옷 한 벌을 오래 입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추운 겨울에도 손목이 튀어나와 손이 허옇게 텄더라고요. 따뜻한 잠바 하나 없어 얇은 봄, 가을 잠바로 겨울을 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에게 왜 그렇게 다니니? 말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 사정을 다 알고 있기도 했었고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거든요. 그래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열심히 굴렸습니다.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몰래 도와줄 방법을요. 저는 아이에게 집도 가깝고 할머니도 청소일로 늦으시니 밥 먹고 씻고 가라면서 저희 아들의 옷을 입혀보내고는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보다 한 치수가 작았던 아이였기에 괜찮다, 너 입어라. 우리 아들은 안 맞는다고 하면 좋아서 싱글벙글 웃더군요. 방학 때 여행을 가게 되면 꼭 그 아이를 데리고 가고 했어요. 정말 잠자는 곳만 다를 뿐 우리 아이처럼 걷었네요. 그렇게 그 아이와 6년을 보내고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의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원래 그전까지는 건물 청소를 하셨는데 나이 있어 일을 잘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 손자를 키우기 위해 새벽에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나 봐요. 그런데 밤늦게 음주운전하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겁니다. 더 어이없는 상황은 그 뒤에 이어졌어요. 장례식장에 찾아갔더니 그 아이의 아빠가 차주 사람들하고 보상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이제 데려가겠거니 이제 아빠랑 살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랑 사는 거니까 더 아이에게 좋겠거니 했죠. 새엄마라는 사람도 보이니 이제 제대로 챙길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고요. 한참 차주 사람들하고 보상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가니 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는 저의 귀 속에 그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와 꽂히는 거였어요. 어머, 돈이 5천이나 생겼네. 노인네 살아생전 땡전 한 푼 없이 살더니
죽어서 자식한테 돈을 쥐어주고 가는 것 보니까 헛되게 죽은 게 아니라 다행이야. 근데 자기야, 당신 아들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지? 아, 나 애 안 키워봤어. 어떡해. 나 몰라. 당신이 알아서 챙겨. 저는 어이없는 말에 먹던 육개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갈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 옆에는 아이도 서 있는데 둘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 아이 아빠의 말이 더 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고요. 어쩌면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아이 앞에서 꺼낼 수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에이씨, 왜 내가 키워? 걱정 마라. 어차피 애엄마랑 이혼할 때 고아원에 데려다 버리기로 약속하고 한 이혼이야. 고아원에 버려놨더니 노인네가 어떻게 피부치를 그렇게 버리냐고 데리고 와서 직접 키운다고 한 거야. 그냥 예전처럼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주면 돼. 몇 년 동안은 그래도 키워줬으니까 자기도 받아들이겠지. 옆에 듣고 있는 제가 다 속이 뒤집어지는데 아이는 어쩌겠어요. 바로 장례식장을 뛰쳐나가는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참을 찾아 헤매도 보이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아이를 찾아 헤매 다녔는데 큰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그 아이가 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할머니와 살던 집에요. 바로 달려가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와 살던 그 작은 골방에 틀어박혀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겁니다.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아이는 문을 안 열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문의 작은 틈으로 흐느껴 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아이가 그대로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겠어요?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긴 거겠죠. 그 구멍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었나 봐요. 저는 밥을 가져와서 밥 먹자고 해도 아이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다친 아이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아이는 그 차가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쯤 되니 이러다가 아이까지 죽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일단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과 함께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지 말라고 애원을 하러 갔죠.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면 듣지 않겠어요? 혹시나 아이가 문을 열어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었던 거죠. 지원 아버지, 지원이 고아원으로 꼭 보내셔야 합니까? 아직 너무 어려요. 아직도 저렇게 문을 안 열고 나오지는 않는데 저러다 아이 잡겠어요. 가서 나와라. 고아원 안 보낸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당신들 뭡니까? 뭔데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남의 자식 건사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 자식 일이나 잘 챙겨. 내 새끼는 내가 키우든 아니면 고아원 보내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아침부터 재수없게 찾아와서 에이, 퇴. 정말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인성이 바닥인 사람한테 그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알다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아이 아버지에게 사정했습니다. 아이를 구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일단 아이는 살리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저 안에 들어간 지 3일째입니다. 날도 차고 물 한 잔 못 마셨을 텐데 아이가 가엾지도 않으세요? 지원이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아이입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신다면 분명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 애가 좋으면 당신이 데리고 살면 되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 귀찮게 하는 거야? 내가 애 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키워.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아이씨, 당장 여기서 나가.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제 손으로 문 잠그고 들어간 애를 나보고 어쩌라고. 저는 아이 아버지의 말에 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어차피 잠만 할머니네 집에서 자던 거 그래 내가 거두자. 아들 하나 더 생기면 좋지 하고 생각했죠. 저희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의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래 영수증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에게 내밀었죠. 그럼 써주세요. 아이 포기한다고 써주세요. 친권 포기한다는 각서 말입니다. 그거 한 장 써주시면 당장 여기서 사라져 드릴게요. 거기에 아이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난다고, 그리고 아이 인생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써주세요. 그럼 저희가 지원이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요. 그리고 꼭 도장이든 지장이든 찍어주십시오. 아이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 보듯 저희를 위아래로 훑으며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귀찮았던 건지 아이가 싫었던 건지 얌전히 영수증에 양지원의 친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아이다, 이렇게 쓰고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어주더군요. 나중에 변호사 공증을 받으러 가니 전혀 효력이 없는 종이 조각이지만 그것은 아이를 설득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할머니 골방에 틀어박힌 아이에게 문 틈으로 그 쪽지를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직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죠. 제발 문을 열어주길 빌면서 말입니다. 지원아, 내 말 들리니? 아줌마에게 새로운 아들이 생겼는데 누구인지 한번 들어볼래? 아줌마에게 원래 아들이 하나인데 양지원이라고. 아들이 한 명이 더 생겼어. 우리 한 집에서 같이 살래? 이제 아줌마라고 말고 엄마라고 불러줄래? 그럼 엄마가 우리 지원이 진짜 엄마 해줄 수 있는데. 아이는 제 말을 들었는지 한참을 안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가슴에 구멍이 저로 인해 메어지길 기도하면서요. 한참을 울던 아이는 빼꼼하며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과 제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문을 활짝 열고 다가와 와락 안기더군요. 며칠 만에 방 밖으로 나오는 아이의 손발이 얼음장으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저 같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살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저 밥도 많이 안 먹고 청소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착한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아이의 말이 저의 가슴에 비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어린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다니 어른으로 참 미안해졌습니다. 아이의 빡빡 깎아 까슬거리는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당연하지. 그 쪽지 봤지? 이제 아빠가 안 찾아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고아원에 안 가도 돼. 절대 고아원으로 안 보내. 그리고 난 밥 많이 먹는 아들을 원하는데 청소는 도와주면 내가 더 감사하지. 아이는 활짝 웃으며 예쁜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저는 아이를 다시 꽉 끌어안았어요. 저희 아들, 딸도 지원이와 함께 산다고 하니 뛸 듯이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저희에게는 가족 한 명이 더 생겼습니다. 가족이 4명에서 5명이 된 거죠. 우리 둘째 아들은 저희 집에 살게 되면서 열심히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희의 일도 도와주었어요. 저희 부부는 과일 도매업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공판장에서 과일을 떼와서 그것을 거래처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일의 특성상 새벽 일찍 움직여야 했는데 주말만 되면 둘째는 우리를 따라 나서서 과일 상자를 옮기는 겁니다. 괜찮다고 아직 어린애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다 하고 말려도 아이는 스스로 주말이면 일을 도와주었어요. 상인들 사이에서는 둘째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뒀다면서 칭찬이 자자했죠. 그렇게 뿌듯할 때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와중에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였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도와주고 저녁에는 동생의 공부도 꼼꼼히 확인해주면서 집안일도 알뜰살뜰 도와주는데 어떻게 그 녀석을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아이는 더 좋은 대학을 포기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내가 너 학비를 위해 적금 들어놓았다. 그러니 더 좋은 대학교 선택해라 하고 말하니 아들은 자신의 과는 이 대학교가 더 좋다 하면서 그 돈은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한사코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자란 내 새끼들은 각자 사회에 나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니 참으로 인생 잘 살고 아이들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학도 졸업하고 저희 둘째 아들은 서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집으로 내려와 새벽마다 일을 도와주었어요. 정말 대견하고 장하단 생각이 들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길도 아니고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매주 빼놓고 오는데 미안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하라, 너 힘들다, 우리는 괜찮다 해도 둘째는 고지 듣지를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고생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가만히 있냐 그러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매주 아들 얼굴 보니 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병원으로 오라는 겁니다. 아들은 응급실로 들어온 저희를 보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는 전화 안 드렸는데 병원에서 연락한 거예요. 아유,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괜히 놀라시게. 저 정말 괜찮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다가 대충 들으니 국도에서 사고가 났다던데.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차가 다 망가져? 여기 앞에 경찰말로는 상대방 운전자가 쇠파이프로 차를 망가뜨렸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너는 많이 다치지 않았어? 그 피는 뭐니? 아이는 얼굴에 감긴 붕대를 손으로 짚으며 어색한 미소를 저희에게 지어 보였습니다. 오다가 국도 넘어오는데 너무 어두워서 좀 천천히 갔더니 뒷차가 몇 번인가 클렉슨을 울리더라고요. 빠르게 간다고 갔는데도 불만이었는지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어오더니 급정거하며 멈춰섰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쇠파이프를 가지고 다가오더라고요. 그 쇠파이프로 제 차를 내리쳤어요. 어떤 미친놈이 그런 짓을 한다니? 어디 더 다치진 않았고? 아유, 세상에, 뉴스에 미친놈 천지라더니 여기도 있었나 보다. 어디 얼굴 좀 보자. 다른 곳은 괜찮은 거야? 아이고, 내 새끼 눈에 보기도 아까운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놨네. 잡히기만 해봐 아주. 그냥 혼을 내줘야겠어. 잡을 수는 있다니? 둘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웃더라고요. 얼굴이 차 유리에 긁혀 살짝 찢어진 거 말고는 다친 곳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에게 들으니 잡는 건 쉽지 않나 봐요. 벌써 비슷한 사건이 몇 건인가 있어서 쫓고는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가 봐요. 방범 카메라 하나 없는 국도만 골라서 그런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얼굴에는 마스크하고 모자까지 써서 찾기도 힘들고요. 하필 제 차는 블랙박스까지 같이 파손되는 바람에 그 장면이 안 찍혔나 봐요. 다행히 그 사람 손에 특이한 문신을 봐서 말해주었어요. 제이라는 문신을 손목에 새겼더라고요.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차만 그렇게 만든 게 천만에 다행이다 하고 넘겨야 했습니다. 속이 타도 어쩌겠어요. 경찰에서는 범인을 잡는 게 어렵다는 통보만 남기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둘째 차가 파손당하고 한동안 저희에게 못 내려오니 그래, 위험한데 잘 됐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차를 사서 저희한테 다시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저희 막내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잘 됐다. 그래, 다들 홍기가 차가니 세 놈 중에 한 놈이라도 빨리 결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놈은 연애는 하는데 결혼 이야기는 코빼기도 안 하고 둘째는 일하랴 주말이면 이곳에 오는데 연애할 틈이라도 있겠어요. 넌 여자도 없냐 하고 말하면 그냥 말을 얼버무리는 통에 더 이상 말도 못 꺼냈습니다. 숫기가 없는지 아니면 연애에 재능이 없는지 제 눈에는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는데 여자들 눈이 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딸의 남자친구와 주말에 밥 한번 먹자면서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딸의 남자친구를 보는데 어쩜 그렇게 예쁘장하게 보이던지 옷도 잘 입고 사람이 참 말쑥하게 생겼더라고요.
딸은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며 큰오빠와 작은오빠라며 차근차근 그에게 설명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와 웃으며 악수를 하던 둘째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을 꽉 다물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다들 식사를 시작하고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딸의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해졌어요. 물끄러미 딸의 남자친구를 지켜보다가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집이 이 근처 사시는 겁니까? 집이 어느 방향이시죠? 밤에 운전을 자주 하시나요? 그런데 몇 날 몇 시에 국도로 운전하신 적 있으세요? 순간 웃고 있던 딸 남자친구의 얼굴이 웃음기 하나 없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이 근처에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밤에 운전이요? 가끔 드라이브는 하죠. 여자친구랑요. 그리고 일일이 언제 어디를 운전했는지 기억을 하시고 다니시나 봐요. 혜진이 말로는 똑똑하다더니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가 봐요. 네, 제가 좀 머리가 좋아서 한 번 본 거 잘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뒷차가 앞으로 끼어들더니 미친놈이 쇠파이프를 들고 제 차를 박살을 내놨거든요. 개새끼가 얼굴은 들키기 싫었는지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는데 손목은 왜 가릴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요. 안 들킬 자신감이 쩔었나? 둘째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딸 남자친구의 손목을 잡고 소매를 걷어내더군요. 그곳에는 쥐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와, 씨. 지금 저를 그 운전자라고 착각한 겁니까? 진짜 황당하네. 여자친구 집에 인사 와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아서 다음에 다시 인사드려도 될까요? 미안해, 혜진아. 나 오늘은 기분이 더러워서 그냥 가야겠다. 그렇게 말하며 딸의 남자친구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딸은 둘째를 노려보더라고요. 오빠, 지금 무슨 경우야? 지금 저 사람을 정말 그 운전자랑 착각한 거야? 그 사람 손목에 제 문신이었다며. 저 사람은 쥐 문신이야.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빨리 가서 사과해. 빨리. 저 사람 진짜 화 많이 났잖아. 맞아, 저놈이야. 저놈이 그 운전자야.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다시는 저 새끼 만날 생각하지 마. 너랑 어울리기에는 너무 질이 나쁜 놈이야. 지금 찔리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 딸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둘째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빠, 내가 결혼하는 거 싫어? 그래서 그래? 오빠가 내 친오빠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왔다고 그러겠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면 몰라봤겠냐고. 나 저 사람하고 1년 넘게 사귀었어. 그런데 그런 걸 몰랐겠냐고. 저 사람하고 헤어지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오빠가 사람 착각한 거야. 문신도 다르잖아. 진짜 어이가 없다. 나 오빠가 저 사람한테 사과하기 전에 오빠 안 볼 거야. 딸은 그렇게 소리를 치고서는 남자친구를 따라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둘째를 붙잡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했으니까요. 물론 둘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아이를 믿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것 없이 딸의 남자친구를 의심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말 확실히 그 사람이 맞는 거냐? 어두워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며. 나중에 그 차도 대포차라고 밝혀졌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건데? 문신도 다르고 네가 이번에는 너무 경솔하게 판단한 것 같아. 둘째 아들은 자신의 머리를 짚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네, 분명합니다. 제이로 잘못 본 것은 쥐의 동그란 밑부분이 소매로 가려져서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본 제이와 쥐의 끝에 획이 틀어져 있는 게 같아요. 아무리 몇 번이나 그 사람 손을 보고 또 봐도 같은 글자가 맞아요. 혜진이를 위해서도 저 사람과 헤어지게 해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애들을 헤어지게 할 수는 없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럴 수는 없어. 너도 그건 확실한 증거가 아니잖니. 그때 어둡고 정신이 없어서 잘못 본 걸 수도 있잖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둘째 아들은 생전 처음으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정말 확실하게 봤어요. 그놈이 틀림없어요. 체격도 같고 그 정도로 치밀하게 남의 차를 깨부수는 놈이면은 나중에 혜진이한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빨리 헤어지게 해야 해요. 그러다가 혜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해요. 저는 둘째의 얼굴을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혜진이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야? 아무리 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아무 증거 없이 그렇게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 아무튼 이 일은 네가 경솔했어. 어머니, 정말 혜진이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혜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늦어요. 지금이라도 둘을 헤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둘째의 애원을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둘째가 괜히 그렇게 허튼 말을 하는 아이도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둘째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타박했는지 지금은 후회만 될 뿐이네요. 둘째는 그렇게 서울로 돌아가고 몇 달간 집으로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친여동생처럼 돌봐주던 딸에게 친오빠가 아니라는 말에 아이가 상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말해도 제가 그 아이의 편을 들지 않고 친자식의 편만 든다고 생각해서 서운해서 발길을 끄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둘째는 매주 안부 전화로 운전 조심하시라, 밥 잘 챙겨 드시라 말을 하더군요. 언제 한번 내려와라 말을 해도 알겠다는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친부모가 아니어서 아이도 우리에게 정을 쉽게 떼어버리는 건 아닌지 속까지 상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사이 딸은 다시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반듯하고 저희를 향해 깍듯이 예의를 차리는 모습에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엄마, 지연 오빠 이제 안 오지? 정말 왜 그 일을 그런 사람으로 착각했나 몰라. 착각하고 부끄러워서 이제 집에도 안 오고. 그냥 와서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우리 그이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데 엄마도 직접 봐봐. 정말 착하고 성실하잖아.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우리 그이가 할 리가 없다니까. 저는 남자친구의 팔을 꽉 잡고 빙그레 웃는 딸을 보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일어나 남편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혜진이한테 들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남의 자식을 그렇게 친자식처럼 키우셨어요? 저 같으면 흉내도 못 냈을 겁니다. 존경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자식으로 받아주십시오. 혜진이 울리지 않고 공주님처럼 모시며 잘 살겠습니다. 참 싹싹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의 손의 문신에 또 눈길이 멈추더라고요. 설마 둘째의 말이 진짜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앞에서 저희를 보고 웃는 딸아이의 남자친구의 모습에 둘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설마 정말 범인이면 저렇게 마음 편하게 웃지는 않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오빠를 그렇게 만들고 이곳에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승낙하니 바로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견례를 핑계를 대면 그 녀석이 제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원이니?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언제 한번 내려오래도 왜 오지 않는 거야? 엄마가 네 얼굴 잊어버리겠다. 다음 주 주말에 혜진이 그 사람이랑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와서 얼굴 비추고 축하 좀 해주면 안 될까? 제 말에 둘째는 길게 숨을 내쉬더군요. 마땅치 않은 거겠죠. 아직도 가슴에 응어리가 가득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지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시간을 내려고 해도 바빠서 내기가 어렵네요. 곧 한번 들리겠습니다. 딱딱하고 투박한 아이의 말에 속이 상하더군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기 힘든 건가 하는 걱정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족 생활이 여기서 끝은 아닌가 하고 걱정까지 되더군요. 상견례 날 한참을 문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아도 둘째 아이는 그 자리에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자리에도 딸은 둘째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지원 오빠 끝까지 이럴 거래? 어떻게 상견례 자리까지 안 올 수가 있지? 정말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러다 내 결혼식도 쌩 까고 안 오는 거 아니야? 거봐.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자기 불리해지니까 나타나지도 않잖아. 이혜진, 말 조심하네? 그래도 너희 오빠야. 사실 나도 아직 너희 남자친구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한다. 너희 둘째 오빠가 허튼 소리 할 사람이든 한 번도 우리 속상하게 한 적 없는 애다. 지금은 회사 일이 바쁘다잖아. 상견례에 못 올 수도 있지. 엄마까지 왜 그래? 정말 우리 그이 그런 사람 아니래도? 와, 진짜 양지원 와서 분명하게 말을 밝혀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그이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엄마는 친자식 말 못 믿어? 엄마는 주원 자식 말 믿을 거야? 이 만담으로? 이게 친자식 주원 자식이 어딨어? 내 배 아파서 안 나왔을 뿐이지 너희들보다 우리한테 더 잘해. 너희가 어디 한 번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일 도와줘 봤니? 한 번만 더 오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다간 봐. 내가 가만 안 둬. 딸은 입을 삐죽이며 입을 다물었지만 저의 속도 타들어갔죠. 아들을 잃는 건 아닌지 얼마나 속상하던지 꼬박꼬박 연락 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고 한참 거래처에 과일을 다 배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딸은 울며 불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둘째 오빠가 죽어가. 어떡해, 엄마. 나 무서워. 오빠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이러다 오빠 죽을 것 같아. 엄마, 빨리 와. 병원으로 빨리 와. 무슨 말이야? 지원이가 다쳤다는 거야? 말을 똑바로 해야 알지. 지원이가 왜 죽어? 어디서 피를 흘려? 제 말에도 딸은 같은 말만 하면서 전화로 오빠 죽는다며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저희는 놀라 더 이상 물어볼 새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둘째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옆에는 피 묻은 거즈가 쌓여있고 수혈을 받고 있더라고요. 붉은 피를 보는데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의료진은 지금은 응급 상황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며 저희를 가로막더군요. 딸은 울며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딸아이를 붙잡고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은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울에 있어야 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너하고 만난 거야? 왜 피를 흘리고 저기에 누워있는 건데, 어? 딸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둘째 오빠한테 연락이 계속 왔어. 상견례 직후에 오빠가 자꾸 남자친구에 관해 물어봤거든. 언제 밖으로 나가냐? 혹시 다른 차 타는 거 못 봤냐? 하면서 죄인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모른다고 말했는데 오빠가 따로 조사해봤더니 의심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못 알아내고 계속 내가 그 사람 만나는 꼴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 저는 벌벌 떨고 있는 딸아이의 등을 문질렀습니다. 둘째는 그동안 주말마다 딸 남자친구의 뒤를 캐고 다녔나 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겠죠. 거기다 저희가 다 정색을 하니 저희한테 말도 못 꺼냈었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미어지더군요. 자식을 못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 지경이 된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머리를 저 지경이 되어서 다친 거야? 응? 오빠가 나한테 아무것도 못 알아내겠다며 확실히 하자면서
셋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만나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어. 그렇게 공원에서 셋이 만났는데 오빠가 그날 문신을 봤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진위를 따지자고 하니까 갑자기 그이가 공원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더니 순식간에 오빠의 머리를 내리쳤어. 자꾸 의심하지 말라면서. 저는 너무 놀라서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아무리 의심을 산다고 사람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당장 그 사람 데려와. 어디서 내 새끼 머리를 내리쳐? 도망갔어. 오빠 머리를 벽돌 내리치고 바로 달아났어. 오빠가 벽돌 맞고 앞으로 꼬꾸라지며 피를 흘리는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워서 119부터 불러서 이쪽으로 온 거야.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손발이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응급조치가 끝났다고 의료진이 겨우 저희를 안으로 들여보내주더군요. 저는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팔에는 붉은 피를 수혈을 하고 있는 둘째의 얼굴을 보며 두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둘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가 아니었으면 그런 사람과 딸은 부부로 인연을 맺었을 테니까요.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왔어. 눈 좀 떠볼래? 귀한 내 새끼. 엄마한테 너무 서운했지? 엄마가 안 믿어줘서 너무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한테 다시 오면 이제 서운하게 안 할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아들로 조금만 더 지내자. 응? 그때 둘째가 손을 까딱이며 눈을 뜨더군요. 그리고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울지 마세요. 울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 아들로 더 살고 싶어요. 하나도 서운 안 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을 꽉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저에게 돌려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깨어났다고 하니 경찰분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제보 덕분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벽돌로 내리친 사람이 난폭 운전자가 맞았더라고요. 그동안 제보해주신 증거를 토대로 저희가 더 조사해서 범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시골 창고에서 발견되었더군요. 덕분에 정말 오랫동안 애먹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잡았다니 다행입니다. 그동안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았군요.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조사를 한 것을 꾸준하게 경찰에 제보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눈썰미가 좋으신가 봐요. 그동안 몇 명인가 범인의 손목 문신을 보긴 했는데 문신이 있다는 것만 알고 글자인지 그림인지 특정조차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덕분에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가 증언을 해주셔야 해서 회복하시면 경찰서로 방문을 해주셔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의 말을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저희 딸이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나 둘째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오빠를 못 믿었어. 친오빠가 아니란 말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속상해서 꺼낸 말이야. 용서해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일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오빠. 아들은 울고 있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됐다. 뭐 오빠가 되어서 여동생 투정도 못 받아들일 만큼 속 좁은 오빠는 하기 싫다. 용서고 뭐고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빠가 할 일을 한 거야. 그만으로 못나나. 넌 울면 더 못생겨지더라. 딸은 둘째를 꽉 끌어안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아들이 퇴원하고 저와 둘째는 손을 꽉 잡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 마무리를 짓고 와야 했으니까요.
그곳에서 다시는 꼴 보기 싫은 딸의 남자친구가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와 눈을 마주치고는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아씨, 진짜 여자 한 번 만나서 인생 제대로 꼬이네. 진짜 완전히 안 들킬 자신 있었는데 죄수가 없어가지고 하필 그런 여자를 만나서 짜증나. 아무튼 만날 때마다 재수가 없었다니까. 젠장. 둘째 얼굴은 시뻘개지더니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아 끄는 겁니다. 야, 너 말 다시 해봐. 뭘 어째? 우리 혜진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내뱉는다고 다 말이냐?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왔으면 다시는 안 하겠다는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처먹은 새끼가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네. 내가 너 잡으려고 진짜 이를 갈았어. 혜진 옆에서 너 같은 새끼가 있다는 게 끔찍해서 반드시 잡아서 콩밥 먹이겠다고 다짐했거든. 아이씨, 어차피 친오빠도 아니라며. 어디서 가족인 척 행세를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그 집 식구가 될 것 같냐? 어? 거지 새끼가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알면 알아서 눈치 보고 기어나가야지. 아직도 그렇게 빌빌거리며 남아있냐? 재산이라도 노리냐? 직접 가보니 빼먹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더만. 둘째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손을 들어올리자 저는 아들의 앞을 막아서며 저는 아들 손에서 그 멱살을 빼냈습니다. 지원아, 그만해라. 아직 무리하면 안 돼. 덜 회복됐잖아. 이런 짐승 같지도 않은 것에 뺨을 치면 뭐하겠니? 네 손만 더러워질라. 그러니까 그만 그 손 내려놔. 아들은 멱살을 잡은 손을 놓으면서도 화가 덜 풀렸는지 악 하고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오죽하면 얌전한 애가 그렇게 소리를 내지를까요? 지 속도 답답했을 겁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획 돌아서며 딸의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반성 못했는지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눈에 불이 확 번졌습니다. 이놈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손을 올려 강하게 그놈의 뺨을 내리쳤어요. 순간 짝 하는 소리가 경찰서의 안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도 어미가 되어서 내 딸, 내 아들 가슴에 대못 박게 하고 머리에 피 흘리게 한 값은 치러야지. 안 그래? 한 번만 더 내 새끼들한테 피눈물 나게 해봐. 그 다음에는 뺨 한 대로 안 끝내. 알겠어? 그리고 뭐? 거지 새끼? 어디서 내 아들한테 그런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아? 네가 우리 사위로 안 들어온 걸 천만다행이지. 나는 오늘부터 하늘에 감사기도 드릴 거다. 가자 지원아. 엄마 손 잡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서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밖으로 나오며 저의 손을 꽉 잡고 방긋거리며 환하게 웃더군요. 다시는 그런 미소를 못 볼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던지 다행히 아들은 그 웃음을 다시 저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지금은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예쁜 손녀도 둘이나 낳아주었습니다. 지금은 곁에 있고 싶다고 서울 생활도 접고 집 근처에 살면서 주말마다 일을 도와줍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꼬박꼬박 도와주는 아들을 보며 대견하고 예쁜 내 새끼를 잃었을 뻔 생각을 하니 지금도 마음이 울컥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꼭 안전운전하시고 이런 일 당하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막아야 할 것 같아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런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을 30대 초반에 하고 겨우 1, 2년 만에 제 시댁 욕을 좀 해보고자 이런 곳을 찾아왔네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 제 시댁이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나만 운이 없었다고 자책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자마자 이혼까지 갈 정도로 고생하시는 며느리들 많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들 사연만 골라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시모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걸 보니 마치 동족 같아서 너무 위로하고 싶다가도 한편으론 저만 고부 갈등 때문에 고충을 겪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철딱선이 없는 시모 때문에 멀쩡한 남편까지 안 보고 살고 싶었을 만큼 이혼 욕구가 치솟았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막상 쓰려고 마음먹고 생각해보니 왜 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을 못 구워 삶아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엇나가는 며느리는 잘못되었죠. 하지만 제 말은 왜 잘해보려고 하는 며느리까지 독성으로 만들어버리냐고요. 독한 며느리, 못된 며느리 하시는데 며느리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최대한 타협하려고 했을 거고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시부모 잘 모시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식만 자식이라 생각하고 남의 자식은 하대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며느리들이 왜 독하다 느껴지는 줄 아시나요? 다 살려고 점점 독해지는 겁니다. 시모가 욕하고 구박하는 거 무조건 견디고 이겨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며느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열의 일곱은 시모들이 다 며느리랑 대립한답니다. 며느리들만 시부모 마음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없어요. 시부모도 며느리 마음 얻으려면 맞춰가고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말이 옳네 마네, 옛날에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네. 이런 소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왜 내리갈구만 하요? 그건 가르침이 아니라고 부를 게 아니라 복수라고 일컬어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 또한 시댁 뽑기에 실패를 한 것 같아서 하소연 좀 하려고 컴퓨터를 켰네요. 저희 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좀 자격지심이 강한 사람인지 별것도 아닌 걸로 발끈하는 게 약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비교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나서서 그렇게 차별하고 비교하고 요란을 피우니까 결국 자처해서 파국을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 말로는 시모에게 저를 소개하기 전 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었대요. 그냥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조만간 식구가 될 사이니까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제 얘기를 듣고 그 많고 많은 정보들 중 제 나이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요. 조금 의외였어요. 제가 생각한 건 며느리 될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자랐고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를 궁금해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나이에 유독 반응했다는 게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더군요. 혹시 제가 여자로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신경을 거슬렸던 걸까요? 굳이 생각해보자면 그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제 나이는 32살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의문은 시간이 지나서 상견례를 가졌을 때 시모가 왜 제 나이에 그렇게 예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는 저와 동갑인 신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신우가 백수예요. 개인적으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체질상 안 맞던 저는 대학 때부터 개인 창업 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알아봐서 적성을 일찍 찾았고 다른 전공으로 전과까지 하며 졸업 전에 저의 일자리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그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를 잘 운영해서 전국에 체인을 만드는 것이 제 최종 목표예요. 우선 제가 상견례를 갔을 당시에는 서울에만 2군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정말로 20대 청춘을 다 바쳐 창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데에 다분했고 제 20대를 돌아보면 일이랑 공부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저의 모습은 없을 정도로 열정 있게 살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들 친구랑 여행 가고 애인 사귀고 그런 풋풋한 추억은 제게 없습니다. 늘 긴 머리를 동여매고 안경만 끼고 다니면서 책이랑 컴퓨터랑만 놀았던 게 저예요. 학창시절 친구 하나 없이 외로워서 어쩌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주위를 보면 학교 친구란 이유로 점점 안 맞는 인연을 길게 끌고 가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던데요.
제가 좋은 사람이고 성실하기만 하다면 좋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주위에 생길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제 사업체가 마련이 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자연스레 남자친구도 만들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편을 31살에 만났는데요. 저희는 1년 정도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청춘을 모두 창업하는 데만 열정을 쏟은 제 사정을 남편은 엄청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도 그렇게 저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시모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칭찬해 주었는데요. 분명 표정이나 말투는 칭찬이 맞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칭찬 같지 않은 뭔가의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따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다 의지박약이라서 어린 나이에 오너 자리 서기 쉽지 않은데 어쩜 그리 독하게 성공을 했대요? 따님이 고집 좀 있는 편인가 봐요. 이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솔직히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제 기분은 그다지 개운하진 않았어요. 시모는 한두 번도 아니고 상견례 내내 저런 식으로 저를 왕창 칭찬해주다가 마지막에 김 빠지는 소리를 꼭 보태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인 신우에 대한 얘기도 굳이 갖다 붙이며 말했어요. 우리 효연이는 똑똑한 의대생이라서 내년에 졸업만 하면 유능한 의사가 될 애예요. 제 딴에는 그냥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는데 애가 공부 욕심이 또 있더라고요. 누굴 닮아서 저렇게 기특한 짓만 하는 건지. 우리 딸애가 학교 다니면 그렇게 상을 받아오던데 의사 될 사람들이 학교 생활에 성실했다지요? 신우는 당시 백수이긴 해도 의대생이었습니다. 신우 나이가 저랑 동갑이라 했으니 32살이었죠. 그런데 아직도 학교를 졸업 못하고 의대생으로 있다는 겁니다. 뭐 사정이 있어서 휴학을 했다든지 늦게 입학했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모가 그렇게 학교 시절부터 의사 체질인 것 같다고 의사를 꿈꾸네라고 자랑을 할 거면 저랑 동갑인 나이에 의대생일 게 아니라 전문의 한 자리는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후일담은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봐서 듣게 된 건데요. 신우가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단지 2년째 의사 국가고시를 떨어지고만 있다 하더라고요. 뭐 시무가 자랑하는 것만큼 신우가 의사 체질 같지는 않은데 원래 부모에게 자식 자랑은 나라 불문하고 공통점이니까 이해를 해줬어요. 다만 저랑 제 친정 부모가 궁금했던 건 신우 얘기가 아니라 저랑 결혼하게 될 남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견례 진행하는 동안 주고받은 대화는 남편 얘기보다 온통 신우 자랑 얘기로 가득했어요. 시무가 분명 남편도 사랑하는 게 보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신우를 감싸고 도니 처음에는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무가 신우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 때마다 신우는 아무 반응도 없이 식사만 했어요. 가끔씩 저와 신우 눈이 마주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잽싸게 피해버리고 말더군요. 그게 낯을 가려서 그런 건지 기가 죽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 신우는 시모가 자신을 칭찬하고 치켜세우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이 집안 사람들의 식구가 되고 나니 시모와 신우 관계가 좀 더 잘 보이더라고요. 시모가 은근히 자기 딸이 기죽을까봐 억지로 내세우고 최고라고 부담 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물론 남의 집 사정인데 제가 궁금해해서 뭐 하겠습니까? 문제는 시모가 그렇게 신우 자랑을 할 때마다 꼭 저를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시모는 상견례 때 제 칭찬을 남발하다가도 은근히 의사 될 신우보다 제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엄청 주절거렸다고 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칭찬을 한다는 건 상대방을 견제할 때나 쓰는 화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때도 이 사람이 나를 견제하나 싶은 생각을 살짝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런 시모의 견제를 더 노골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오너이다 보니까 출근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개인 시간을 많이 보낸 뒤에 오후쯤에나 집을 나서요. 그걸 남편은 당연히 알고 있고 시댁에서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을 용케 이용해서 한날 시모가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왔더라고요. 일단 연락이 없이 왔다는 게 좀 그랬는데 제가 더 당혹스러웠던 건 시모가 달고 온 신우의 존재를 봤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바쁜 아가씨까지 데리고. 오실 거면 연락이라도 주시죠. 그랬으면 아침 준비라도 했을 텐데요. 할 말 있으니까 왔지. 내가 어디 심심해서 왔겠니? 난 남의 집 밥은 잘 안 먹는다. 커피나 한 잔 타와 봐라. 아침에 안 마시고 왔더니 기운이 영 없네. 아니 대체 이렇게 큰 건물에 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야? 그렇게 비싼 집이라고 떵떵거리더니 순뻥 아니야? 네, 저희 집 건물은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저랑 남편은 생활 운동을 좋아해서 일부러 아파트를 안 가고 5층 빌라를 선택했어요. 그래도 나름 집값은 높은 63평 고급 빌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구시렁 많이 대시는데 그래봤자 겨우 3층이에요. 시모야 늙었으니까 골골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시모 기준 맞춰서 집을 구할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집을 갖고 욕을 하고 굳이 다리 아파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무슨 하우스? 게스트하우스라고 했나? 그래, 그거 3개 준비 들어갔다면서 아들한테 들었다. 그거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되니? 그럼요. 요즘 관광객이 많으니까요. 게다가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졌잖아요. 항공편도 거의 풀리고 날씨도 사계절 상관없이 화창한 날이 많고요. 관광객도 폭발적이고 놀러 다니는 사람도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방이 모자라서 예약도 다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여유 좀 많겠구나. 그럼 우리 효연이 학원 하나만 끊어줘라. 그 대신 내가 반찬 같은 건 만들어다 줄게. 너희들 맞벌이 하면 밥도 옳게 못 먹고 다닐 거 아니니? 우리의 의사 되면 너한테 다 갚아줄 거니까 투자한다고 생각해라. 시무가 찾아온 목적을 듣는데 저한테 돈 맡겨놓은 줄 알았습니다. 황당해서 선뜻 대답을 안 하고 신우랑 시무를 번갈아 봤어요. 그러니 그 옆에 잠자코 있던 신우가 말없이 제 앞으로 전단지 하나를 내밀더군요. 보니까 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입시학원 홍보물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저렴하게 표현해보자면 저한테 삥 뜯는 거잖아요. 신우 뜻도 잘 알겠고 시모가 뭘 원하는지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왜 해줘야 되는지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도 사실 처음 봤고요. 제가 일찍부터 오너 시장에 뛰어들면서 저보다 훨씬 사회 선배들이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솔직히 어리고 여자면 무시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차별을 겪은 적이 없어요. 제가 잘했기 때문인지 운 좋게 좋은 사람들만 제 곁에 엮여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모같이 뻔뻔하고 염치 없게 부탁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 평소 성격은 상대에게 나쁘고 차갑게 말하질 못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언성 높이는 사람들과는 말다툼이 나기 전에 바로 손절해버리거나 만약 안 볼 수 없는 사이라면 제 입장을 또렷하고 얌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웃으면서 풀어나가려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말씀 뭔지 알아들었어요. 돈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을 왜 제가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봐서요.
혹시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쓸데없는? 아니, 이유가 뭐가 필요하니? 너도 이제 우리 식구잖아. 식구가 왜 있는 거겠어? 서로 도움되고 도움 주라고 있는 게 식구 아니겠니? 어머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건 식구라기보단 사업 파트너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저처럼 피 안 섞이는 가족일수록 그런 돈 얘기는 조심하는 것도 맞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 입장에서는 별로 납득이 안 되는 이유네요. 아가씨 문제는 해결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어쩌죠? 시무 입장에서는 제가 바로 수락이라도 해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신우까지 데려와서 통보를 한 것일 텐데 제가 막상 단호하게 거절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 남편한테 제가 착하고 참하다는 걸 미리 들은 데다가 평소에도 제가 웬만하면 시무한테 네네 했기 때문에 만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속으로 호구 며느리 잡았다고 이기적인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단칼에 거절하자 신우조차 얼굴을 시뻘겋게 열올리며 시무한테 역정을 냈습니다. 아이씨, 쪽팔려. 그러게 내가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 뭐 대단한 계획처럼 나 데려오더니 겨우 올케한테 돈 뜯는 거였어? 됐어. 나 먼저 갈 거야. 신우는 시무한테만 원망 섞인 소리를 치곤 먼저 집을 나가버렸어요. 상황이 본인 흘러가는 대로 안 가자 시무 또한 벌떡 일어났고 신우를 뒤쫓아서 나가려다가 뒤를 돌아 저한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 우리 딸 아직 공부 중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 딸이 의사만 되면 아무리 나이 들어도 너처럼 장사하는 애들보단 탄탄대로니까. 지금은 네가 돈 많이 버니까 고개 치켜들고 있지? 나중에 내 딸 의사 되면 네가 내 딸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있어야 될 거다. 네? 무시는 어머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가씨가 백수인 거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보여요. 아직 공부 중이니까 이럴 땐 옆에서 얌전히 응원만 해주세요. 아가씨가 어련히 잘하겠죠. 참, 어머님 커피 드셔야죠. 기가 차서 정말. 내가 어디 아무 커피나 먹는 줄 아니? 그런 싸구려는 입에도 안 된다. 어디 감히 의사 자식 둔 사람한테 시중 커피를 대접해? 갖다 버려라. 시무가 많이 화나 보였어요. 정작 화가 나야 될 사람은 제 입장 같은데 저한테만 거절당한 게 좀 창피한가 봐요. 시무는 착한 얼굴로 한마디도 안 지는 제게 삐쳐서는 현관문을 겁나 세게 닫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버리고 나서 얼마나 토라져 있었냐면요. 명절에도 저희더러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무려 1년이 지났습니다. 시모에 대해선 자격지심도 큰데 그만큼 속도 좁은 사람이란 걸 보너스로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들린 시댁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신우가 의사 국가시험에 또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한테 들어서 우연찮게 신우 가채점 점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과연 국시를 3년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형편없는 점수였습니다. 이대로면 신우는 평생 의사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즉 신우는 의사치고 공부를 겁나 못하는 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의대에 들어갈 성적도 아니었는데 사수까지 해서 간신히 턱걸이로 입학한 거래요. 남편 말로는 그러도록 입바람 넣은 것도 다 시모 강요였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의대 입학을 한 뒤로 공부에 흥미를 잃어서 성적을 개판으로 관리했을 거라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신우에게 별다른 꿈이 없었기에 시모가 신우의 등을 떠밀어서 억지로 의대를 강요했고 신우도 그냥 생각 없이 시모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모 성과를 보면 그러고도 남았겠네요. 남편은 다행히도 번듯한 대기업을 알아서 척척 준비하고 다녔기 때문에 시모가 크게 터치 안 한 거더라고요. 남편도 시모 하는 꼴 보면 열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해요. 사춘기 때는 시모랑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개인주의가 강한 저희 친정 사정과는 시댁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한 번씩 남편 어릴 적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쨌든 저도 1년간 삐쳐있는 시모를 굳이 찾아가 달래주지 않은 건 저만의 사정이 따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3호점 세우기로 한 건물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글쎄 2천만 원을 날로 먹고 튄 벽지 시공자 때문에 시공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법정 문제까지 가느라 6개월 이상을 시달렸었어요. 어쨌든 겨우 수소문에 믿을 만한 벽지 시공자까지 찾고 계약을 하느라 근 1년을 생고생했습니다. 그만큼 개업 날짜도 계속 미뤄졌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기에 한동안 집에도 남편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거의 자정 다 돼서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늦게 들어와서 늦게 자니까 다음날 더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그랬어요. 1년이나 연락 없던 시모가 갑자기 언질도 없이 저희 집을 또 찾아온 그 섬뜩한 날이요. 기절하듯 자고 일어나서 겨우 안방 화장실에서 정돈하고 거실로 나갔더니 거기서 시모가 혼자 떡하니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어머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모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마치 집주인처럼 에헴거리더니 곧 새초롬한 얼굴로 와서 앉으라 명령조로 말을 했습니다.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어쩜 시댁 안부를 안 묻니? 내가 연락 안 한다고 너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런 건 옛날에도 도리가 아니었다. 어쨌든 내가 이런 소리나 하러 온 건 아니고 너 무슨 사기를 당했다면서?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하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땅덩어리에서 그리 욕심을 부리면 쓰나. 제가 언제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더군요. 시모는 여전히 1년 전 그때의 토라진 감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소심하지 않습니까? 제 사정은 아마 남편한테 전해 들었겠죠. 남편은 근근히 시모가 불러서 시댁에 다녀오곤 했거든요. 제 꼴 보기 싫어했다던 시모의 말을 남편이 전해주는 덕에 저는 전혀 시댁을 찾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먼저 안 달래줬다고 투정을 부리니 제가 인사말에 철딱선이 없는 시모라고 소개한 데는 이런 이유도 포함입니다. 네, 저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좀 피곤하네요. 어머님,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왜 사는 거죠? 어떻게 직접 노력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염치 없이 빈대처럼 남의 돈만 호시탐탐 노리는 걸까요? 그런 새끼들은 정말 나가 죽어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누구나 쉽게 살고 싶지만 적어도 남의 돈 삥 뜯지는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제가 울상을 지으면서 그동안 사기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을 토로하자 시모는 제가 하는 거친 말투에 좀 놀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크게 당황하는 것도 같았고요. 당연히 제가 사기꾼들을 가장해 시모를 저격했던 말이니까 찔릴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먹힌 것 같아 그건 좀 통쾌했네요. 시모는 제가 대놓고 울먹이고 있으니 기가 찼는지 몇 번을 헛숨만 뱉다가 입을 뗐습니다. 뭐 대단한 오너인 척 하더니 너도 허술한 건 매한 가지구나. 나이 좀 들더라도 차라리 제대로 준비해서 실수 없게 시작하는 게 낫지. 우리 효연이 봐라. 의사 공부 시작해서 아주 꼼꼼히 해내려고 학원까지 알아보고 다니잖니. 그러네요. 제가 오늘로써 더 제대로 정신 차렸어 했는데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의사 자식 둔 엄마 되실 거잖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해요. 혹시 아가씨 의사 된 거 못 보고 가시면 그냥 백수 딸내미 뒤치다꺼리 하다가 가는 셈이잖아요. 그건 제가 다 속상할 것 같아요. 뭐야? 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지금 나 놀리는 거냐? 우리 애는 그냥 백수가 아니야. 무려 의사 준비생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시모는 딱 그랬어요.
저랑 신우를 계속 비교하면서 제가 잘 나가면 잘 나간다고 난리, 못 나가면 이때다 싶어 신우 치켜 세우느라 난리. 듣다 보니 어느 장단에도 맞춰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런 열등감 심한 사람들은 귀찮다고 그 사람들 뜻대로 오냐오냐 받아주면 아주 신이 나서 더 엇나가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성질을 내버리면 오히려 저를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몰겠죠. 그러니 질질 끌면서 스스로 지치도록 그 열등감자가 저를 아주 미워하도록 계속 반대 의견을 내주는 게 은근 먹힌답니다. 다 됐고, 그래서 넌 우리 효연이 학원 끝까지 안 끊어준다는 거냐? 일이 벌 받았으면 마음 좀 고쳐먹지 그러니? 너 때문에 우리 딸 작년 시험도 떨어졌어. 그때 학원 등록만 했어도 내 딸 벌써 의사 됐을 거다. 참, 그래. 맞네요. 그때 어머님이 서로 돕는 게 식구라고 하셨죠? 지금 저 사기당해서 아가씨보다 제가 더 돈이 급하거든요. 먼저 저 돈 좀 도와주시면 제가 잘 돼서 다 갚을게요. 사기당한 돈 보상금 받으려면 수개월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돈 좀 주세요. 뭐야?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빌려주니? 우린 그런 돈 없다. 있었으면 내가 우리 딸한테 쓰지 그걸 왜 너한테 쓰겠어? 이유가 어딨어요? 우리 식구라면서요. 역시 어머님은 저를 식구로 보지 않는데 돈이 아쉬워서 저한테 식구 타령하셨던 거죠?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호구로 보는 줄도 모르고서 어머님 잘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럼 저도 아가씨 백수꼴 유지하는 거 지켜만 볼래요. 저도 애 낳아서 제 애한테 써야 되잖아요. 제가 또 호락호락하지 않자 시무가 지금 자기한테 협박하는 거냐고 그러기에 저는 완강하게 손을 내저으며 그저 서운해서 그런다고 울먹거렸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남편이 잠깐 집에 들린다고 한 그 시간에 제 얼굴에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울고 있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시무를 나무라더군요. 내가 다른 시엄마들처럼 와이프 건드리면 안 참는다고 했지. 내 사람이라고. 엄마가 뭔데 내 사람한테 지적질이야? 그리고 매일 무릎 아프다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여기는 왜 자꾸 오는 건데? 당장 나가. 남편한테 쫓겨난 시모는 문 밖으로 밀려나면서까지 전혀 연기하는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제게 삿대질하면서 착한 가면 쓴 악마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모의 견제질이 막을 내린 건 이로부터 2년 뒤인 신우가 간신히 국시에 합격하고 나서였어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에서 거의 전교 꼴등이나 다름없던 신우가 의사 면허증을 땄다는 사실은 솔직히 진심으로 손뼉 쳐주고 싶었어요. 적성에 안 맞더라도 결국 해내고 마는 신우의 근성이 좀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모는 의사 된 딸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겠어요. 저희 친정까지도 초대해서 자랑하려고 안달이 났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빠지면 섭섭하겠네요.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는 분이 먼저 전화까지 해서는 저희 집 안부를 묻는 척 신우 자랑 얘기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황당하면서도 웃겼습니다. 신우가 합격한 그날 시댁에서는 파티가 벌어졌어요. 저희 친정은 바쁘기도 했고 시무가 당일에 초대를 하려고 했던 거라 따로 시간 내기 어려워 결국 저희 식구들만 다 같이 모였습니다. 남편이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신우의 앞길을 제대로 축하해주려 준비했어요. 거기서 시무는 또 저와 자기 딸의 비교를 신명나게 시작했죠. 아이고, 이제야 내가 좀 한숨 놓겠네. 그래, 사람이 박수 좀 받으려면 의사 정도는 돼야지. 어디 장사치 나부랭이로 성공한 거랑 의사가 감히 비교가 되겠니? 아유, 자랑스러운 우리 딸. 내가 너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지? 시모는 신우를 옆에 끼고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 엉덩이를 두들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 태도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신우가 의사 면허 딴 건 축하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적당히 박수 쳐주며 맞춰주었어요. 또 그날이 지나면 더 이상 저랑 신우를 비교하면서 돈 달라고 억지 부리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우 표정은 막 기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단순히 무표정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모가 하는 칭찬을 기분 나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시모가 강요한 의사의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그냥 제 눈에는 신우가 금방이라도 의사하기 싫다고 때려치울 것 같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는 네가 백수로 늙어 죽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다고. 이젠 동네 사람들한테 내 딸 의사라고 자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도 이제 시집 가면 알 거다. 어딜 가나 의사 며느리라서 감히 무시하는 곳 없을 거야. 엄마가 그 정도 미래까지 다 내다봤으니까 나중에 엄마한테 꼭 효도해라. 그럼 그동안 엄마는 제가 쪽팔려서 동네 사람들한테 말도 안 했다는 거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창피해 죽겠다고 생각했었나 봐? 어쩔 수 없지. 나이 35살 먹고 시집도 안 가고 직업도 없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부모 얼굴 똥칠하는 거야. 그나마 내가 널 의사 공부한다고 말해놔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었던 거지. 네가 공부만 해서 잘 모르나 본데 세상은 아직도 학벌, 직업,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너무 고지식한 시모 조언에 저도 남모르게 불쾌했는데요. 그때 신우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놓으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에 뭘 들고 와서는 시모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신우가 내민 종이 안에는 웬 식당 사업 계획서랑 2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말은 이 시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 그동안 의사 국시 질질 끈 거 일부러 그랬어. 공부도 안 했고 시험도 고의로 더 망쳤던 거야. 그동안 제대로 하는 척 하는 것도 은근 스트레스더라. 아무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덮밥집 사장이거든?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 차렸는데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의사 면허 따줬으니까 앞으로는 참견하지 말라고. 나 더 이상 엄마 꼭두각시 안 해. 뭐?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의사 됐는데 뭘 차렸다고? 아니, 의사 자격증 따놓고 식당 일이 웬 말이야? 너 미쳤니? 의사랑 그런 조무래기 식당이랑 급이 다른데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알지? 나 하고 싶은 게 없던 사람인 거. 근데 오빠 결혼하고 올케 보고 마음이 달라졌어. 올케가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장사하는 거 보니까 멋있더라고. 나도 내가 오너로 창업 성공해서 전국에 내 가게 확장하는 게 꿈이 됐어. 난생 처음으로 목적이 생기니까 진짜 떨리더라. 그러니까 그냥 응원해줘. 그 순간 식탁 위를 흐른 정적은 제 살결까지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모 반응이 궁금해서 바로 쳐다봤더니 시모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 상황을 눈치 보고 있었고 저는 신우를 잠시나마 오해했던 게 미안해서 진심으로 신우의 꿈을 존경하듯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모가 찬 분위기에 찬물을 한 번 더 끼얹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랑 사진을 갈기갈기 찍기 시작했죠. 식탁 중앙에 있던 국자를 들고서 신우 머리통을 향해 냅다 던지더니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몹쓸년이 너 제정신이야? 음식점, 덮밥.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너한테 퍼본 돈이 얼만데. 당장 집어치워. 너 이 식당 이거 하면 나 2번 다시 너 안 본다. 쪽팔리게 덮밥 장사가 뭐야 덮밥이. 이럴 줄 알았어. 엄마한테 내가 딸이기는 해? 그냥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키운 딸이잖아. 잘 됐네. 나도 엄마가 다른 집 딸이랑 나 비교하는 거 진절머리 났었어. 그만 독립할게. 의사가 그렇게 좋으면 엄마가 공부해서 직접 의사하던가. 닥치지 못해? 뭘 잘했다고 눈 똑바로 뜨고 소리를 질러?
의사 직업이 어디 아무한테나 오는 행운인 줄 알아? 너 무조건 의사 해야 돼. 의사 안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친히 말해주니 고맙네. 엄마한테 유일하게 고마운 건 그게 다야. 그동안 나도 창업 자금 모으느라 엄마 이용하면서 숙식 좀 했어. 그래서 의사 면허 따준 거야. 엄마 비 다 맞춰줬으니까 이 이상은 엄마 욕심인 거 알지? 참, 그리고 올케 나보다 잘 나가고 똑똑한 거 맞아. 괜히 자격지심 갖고 며느리 하대하지나 마셔. 신우는 왜 자기까지 나서서 올케 기죽이는데 일조해야 되냐고 성질을 내면서 자기가 맞았던 국자를 들고는 시무 주변 언저리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날아오는 국자를 피하면서 시무가 시커패 비명을 질렀고 신우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한꺼번에 닥친 분을 못 푼 시무가 신우에 대한 배신을 어쩌지 못하고 이젠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요. 신우가 의사 안 하고 딴 생각한 게 저 때문이라며 무작정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얄궂은 그런 장사나 하면서 애 마음 어지럽혀 놓으니까 저 모양이 된 거잖아. 내 딸 인생 어떡할 거야? 우리 딸 의사로 안 살면 나 진짜 죽어. 너 그 일 당장 관둬라. 너 때문에 공부 잘만 하고 있던 애가 헷가닥 돌아버렸잖아. 어머님, 제발 사람 좀 되세요. 딸 왜 의사 시키려고요? 저한테 돈 구걸한 것처럼 딸한테도 빌붙으려고요? 딱 보니까 어머님은 죽을 때까지 대우 못 받을 팔자예요. 어쩌자고 사서 밉상짓을 골라 하세요? 안 그래도 인상이 불도구상이시라 좋진 않은데. 이게 정신 나갔나? 너 은근히 웃으면서 사람 엿먹이더라? 일부러 그러는 거지? 싹수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너까지 쫓겨나고 싶은 거냐?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고 싶어? 사실 남편 때문에 어머님 횡포 참고 살았는데 계속 이런 꼴 보고 살아야 되는 거면 그냥 이혼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보, 어머님이 우리 이혼했으면 좋겠나 봐. 어떡할까? 우리 이혼할래? 남편은 밥상 위에 위험한 물건들이 또 날아다닐까 봐 그걸 치우고 있었는데요. 제 말을 듣고 주방에서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자기 엄마한테 쌍심지를 켰습니다. 저랑 이혼하기 싫은 남편의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시무를 공격하였어요. 내가 엄마 없인 살아도 우리 와이프 없인 못 살아. 나한텐 한 번도 엄마가 와이프보다 먼저였던 적 없어. 엄마 때문에 와이프 다치는 순간 나는 바로 엄마 손절할 거야. 그러니까 시엄마랍시고 내 와이프한테 별 시덥잖은 소리 해봐. 이제는 나도 안 참을 거야.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저만 두둔하며 시무를 외롭게 만들자 시무는 역시 또 삐쳐서는 더 이상 대응 안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와중에 저는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는 남겨드렸네요. 나름 파티를 했던지라 식탁이 아주 어질러져 있었는데 시부가 시무를 뒤따라 들어가면서 우리더러 상은 내일 치우게 두고 그만 집에 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시무가 철딱선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해주었습니다. 시부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마자 시부의 큰 호통이 거실 밖까지 들렸는데요. 시모에게 제발 철 좀 들라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어른답지 못하냐면서 혼을 내고 있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자기까지도 우리 앞에서 얼굴 못 들겠다는 시부의 말은 어딘가 모르게 지친 목소리가 묻어났어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모 성깔에 진절머리 내며 지냈다면 시부는 남편과 신우보다 훨씬 더 질린 상태로 살았으니 사실 그럴 만도 하긴 해요. 어쨌든 그 뒤로 남편은 혹시나 제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올까봐 엄청 눈치 보며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만 생각했을 땐 이혼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건 다 시모 때문에 순간순간 제 표정이 돌변해서였을 겁니다. 시모는 삐치면 근 1년을 연락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번 해도 조용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시댁을 뒤집어 엎어준 신우 덕분에 저까지 한 해 더 편하게 생겨 좋긴 합니다. 그러게 우리 시모 마음 좀 곱게 먹을 것이지. 과한 욕심을 부리니까 이렇게 패가망신 꼴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출세 욕심은 부모가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이 크면 부모한테 반감 생긴다고요. 머리 커진 애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시모는 계속 자기 새끼를 자기 손맛대로 주무르려 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자식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우도 참 대단합니다. 시모 꼭두각시로 살다가 꿈이 생기고 나서는 본인 돈 모으는 데 시모를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엄마가 얼마나 미웠으면 이용을 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의사 좋아하는 시모한테 의사 자격증을 덜컥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할 때는 정말 제가 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끼는 며느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래나 저래나 현재는 저희도 신우도 시댁과 왕래 없이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모랑 말하기 싫다면서 안부 연락도 시부랑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 나간 신우 있잖아요. 신우가 개인적으로 제게 먼저 연락이 와서 저한테 사업 조언을 묻는다고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거든요. 저랑 같이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다녀오기도 하고 오너가 어떤 식으로 구조물 관리를 하는지 직원 관리나 필요한 협력업체 등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제게 배우고 싶다고 솔직히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신우는 늘 영혼 없이 껍데기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불행해 보였는데 이제야 신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로 좋아하는 일 앞에서 신우는 마치 저의 열정 가득한 20대의 모습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런 열의를 가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신우 보니까 저도 옛날에 노력했던 시절이 마구마구 생각나면서 진심으로 신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제 본점 옆에 신우 덮밥집 자리를 하나 알아보고 있거든요. 저희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사업 파트너도 되어볼까 싶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산다는 건 돈을 삥 뜯고 빈대처럼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윈윈하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무가 나중에라도 철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엄마로서 제대로 역할 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네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 큰 자식한테 옛날 같기를 바라고 뭘 해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니 내 손으로 자식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키워만 놨다면 그건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끝났다고 봐야 된대요. 그 이후부터는 자식들이 스스로 효도를 하면 되는 거고 사정이 있어서 얼굴 자주 못 보여주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래의 제 자식을 생각하면 듣기만 해도 속상한 순리이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자식의 탄생부터 보내주는 그날까지 기쁨과 슬픔은 온전히 부모만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독수리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새끼들 품어놓고 날지 못하는 새끼새를 절벽 아래로 그냥 밀어버린다고요. 새끼새들은 그렇게 날개짓 하는 걸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자식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 괜찮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 자식 중요한 거 알면 제발 남의 자식 중요한 것도 좀 압시다. 나쁜 마음 먹고 살면 내 자식도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고통받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